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저희도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재미없어 죽겠답니다. 어허. 이제는 재밌게 갑니다. 그럴까요? 네. 네. 재미가 있다 없다가 이제 반드시 우리가 웃긴다 아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듣는데 막 빠져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박수현 부장님 이야기 같은 거. 맞습니다. 네, 텔레그램의 스타 우리 박소연 부장님 모시고 오늘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박소연 투자전략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를 푹 빠지게 늪처럼 저희를 한번 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늪으로. 네,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뭐 정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게 이제 경기 침체. 내년 초부터 이제 시작이다 아니다 벌써 시작됐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은 경기 침체라는 거는 사실 결과물에 가깝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긴축을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현상 자체가 아니라 사실 이제 물가에 대한 좀 이제 안도감이 나타나야 이 모든 것들이 좀 풀리겠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곡물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비철금속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지금 유가까지 조금 밀리는 흐름이라 저는 이거를 좀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빠진다라고 해서 바로 물가 잡히는 건 아니니까 연준이 이번에 이제 75bp 7월 말에 올리게 되고 네. 향후에는 지금 9월부터는 뭐 QT 자산 긴축이 지금 속도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과정이 사실 중요한 것보다 이 원인물이 바뀌면 지금 결과물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하반기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와는 좀 다른 시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그렇죠. 많이 하락했던 시장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결과로 보면 많이 하락했고 네. 사실 저도 자기 반성을 하자면 저는 2분기 중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지금 물가가 좀 셌고 그로 인해서 연준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 생각보다 아주 큰 폭 하락이 있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상반기에는 그런 식의 어떤 전개를 예상을 하지 못하고 물가도 조만간 좀 잡히고 그리고 연준도 한 50bp에서 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75bp를 밟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게 된 게 상반기 네네네네. 시장의 결과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반기는 이제 침체가 온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지금 보면 뭐 신문에도 침체, 뭐 내지는 친구끼리 만나도 침체, 경기 침체 다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세게 긴축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논의가 하반기에는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고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은 그래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지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번 주 이제 50bp 올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지금 가계부채 문제 생각하면 여기에서 더 악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지금 벌써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과는 굉장히 한국은 다른 상황이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태리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재정위기 뭐 가능성 있다. 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한두 번은 올릴 수 있어도 미국처럼 빅스텝 가고 자이언트 스텝 가고 못한다라는 거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달러가 일본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135엔으로 가냐? 내지는 이제 137엔으로 가냐? 이걸 가지고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현재는 엔화 약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아베노믹스의 한 화살이었던 엔화 약세 포기할 수 없겠다. 일본도 금리 못 올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미국만 자이언트 스텝을 가고 한국, 유럽, 일본은 금리를 올린다 해도 생각보다 많이 못 올리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는 건데 이 뭐 원인을 찾자면
각자 다른 지금 뭐 개별적인 상황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는 공통적으로 물가 잡기 위해서 모두 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게 시대 정신이었지만 하반기는 각자 정신 차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금리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상반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 한 가지 뭐 또 재미있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차트 보기 전에 금리가 예를 들어 미국이 유일하게 올릴 수 있는 나라고 치고요. 다른 나라들이 안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은 뭐 3.5%막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아니야 한 2.5 정도면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올려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금리 역전이 걱정돼서 금리를 많이 올리자고 주장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 가지는 분명히 희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현재 106.7%이고요. 네. GDP에 네, GDP에. 지금 미국이 2008년도에 뭐 영화 빅숏에서도 나왔지만 모기지 버블이 붕괴됐었잖아요. 근데 그 모기지 버블이 붕괴되기 바로 직전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였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06.7% 이게 BIS 기준인데 이 106.7%에는 전세 보증금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을 포함했을 때는 거의 130%에 육박한다라는 논문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계속 금리를 올렸을 때 네. 결국에는 이 가계부채에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 결국 금융안정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가계부채에 대한 뇌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데 그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네, 저도 네, 사실은 그 트리거 포인트가 어딜지 모르고요. 물론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시겠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전세를 포함 안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제가 돈을 빌린 건 당연히 이제 가계부채로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다솔 프로님한테 예를 들어 전세금을 주고 즉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우리 솔 프로님이 저한테 이제 빌린 거라고 이제 따진다면 네. 그거는 가계부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뭐 사실 이 가계부채로 포함될 건가 말 건가는 약간 네. 통계상의 뭐 좀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광범위하게 가계부채라고 보는 이유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받아서 사실은 그 집을 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 대출로 보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이쪽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사람한테 빌리거나 네. 네, 뭐 어쨌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빌리는 네네. 주체가 틀리지만은 일단은 빌렸다라는 점에서 가계부채로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론적으로 또 이제 부채라는 게 자기 자산에서 자본 빼곤 다 부채거든요. 네네. 어쨌든 뭔가 내 자산이 소득 증가 없이 늘었다는 얘기는 이자를 내든 안 내든 무이자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통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 올라갈 걱정하는 건 예를 들어 금리가 1%였다가 한 3% 되면 이제 전체 1,000조의 빚 중에 이게 2%에 더 올라가는 이제 이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걱정할 만한 건데 만약에 무이자 즉 전세로 만약에 내 돈을 준 거고 전세로 돈을 받은 거라면 그건 이제 이자 걱정은 없는 거잖아요. 이자가 너무 올라서 네. 자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부채죠. 자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자만 오르고 자산 가격이 버티면은 네네네네. 이제 무이자 전세는 상관이 없을 거고 상관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가 너무 올라서 자산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시장에 생길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한 2, 3년간 뭐 영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유행했는데 맞습니다.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이제 통계상으로는 뭐 마이너스 대출도 있고 내지는 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산 케이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어쨌거나 정말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빠질 경우에 그 책임을 이제 누가 감당할 거냐. 통상적으로는 집 산 사람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시스템 문제와 연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준 정책 당국의 판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될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아시아에서 올해 금리를 제일 많이 올린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은 5번 올렸고요. 네. 이번 주에 올리게 되면 사실 이제 6번 같은 7번 50bp 올리게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한 번도 안 올렸고요. 대만은 제 기억으로 2번 올렸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기 시기도 때문에 빨랐고 폭도 크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나라가 금리 역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에서도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끝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더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금리 역전을 막고 그리고 이제 원화를 강세로 만들어서 가계의 소비에 좀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 경로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 구매력을 제고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좋긴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매력을 보전하는 대가로 가계부채 문제에 뇌관을 건드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코스피가 뭐 저점 친다만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네네. 있습니다. 실제 지난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제가 리포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스티커 쇼크와 오버킬이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스티커 쇼크. 예, 스티커 쇼크는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물을 한 병 샀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분명히 그 물이 5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스티커가 바뀐 거예요. 아, 600원으로. 800원으로. 네. 800원으로. 그러면은 갑자기 똑같은 물인데 500원에서 800원이 되니까 쇼크가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올리는데 집착을 하다가 오버킬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가를 죽여야 되는데 킬을 해야 되는데 오버킬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우려 섞인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리포트를 내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 방금 리포트 말씀드렸지만은 그 리포트 외에도 이 오버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곳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마 저는 금융당국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까지는 어차피 금리를 올리긴 하겠지만 하반기 가면 역기조 효과라고 해가지고 물가도 어느 정도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철금속 빠지고 있죠. 농산물 빠지고 있죠. 유가도 둔화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물가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꼭 금리로 잡아야 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사실 뭐 그럼 금리 말고 뭐로 잡을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생산을 좀 늘린다. 실제 주말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 행정부에서 알래스카에서는 원래 이제 북극곰을 보호하자 이래가지고 뭐 석유 시추 같은 것들 완전 다 막았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한다면서요 참. 풀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쉘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멕시코만에서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추는 허용하는데 추가 시추에 대해서는 약간 불허한다라는 게 이제 행정부 입장이었는데 그것도 일부 완화가 된 걸로 알고 그것도 있습니다. 환경 이슈였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경이 중요해, 지금 당장의 물가가 중요해라고 보면 일단은 물가부터 잡고 보자라는 쪽으로 선회가 되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러 중동에 갑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 물가를 잡아보려는 네. 하나의 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일단 잡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수요를 긴축시킬 수 있는 금리 카드를 흔들었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이거를 흔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뭐 지금 개연성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여기서 악셀레이터를 더 밟기는 되게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계부채 문제 말씀을 드렸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로가 뭐 급전직하를 하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이태리나 내지는 그리스, 뭐 스페인 문제 때문에 유럽도 금리 많이 올리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뭐 저도 그냥 뭐 직장을 다니지 않았으면 주부인데 아시겠지만은 물가 때문에 저도 요새 이제 계란 한 판 사면 깜짝 놀래요. 한 30%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란 하나에 애들한테 이제 후라이 해주면서 이거 하나 300원이야 열심히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물가 올라가지고 힘든데 이자 비용까지 올라가니까 양쪽 다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물가 잡아야 되니까 모두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을 때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해서 물가를 잡는 게 과연 맞는 거야? 왜냐하면 물가 잡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소비를 위해서 내지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인데 네. 이런 어떤 좀 고려들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뭐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반기처럼 물가와 금리 이슈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상황들은 하반기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변곡점을 잘 찾는 게 하반기 전략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전체적으로는 상반기는 어쨌든 미국이 정책을 결정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속도의 문제지 따라갔었는데 하반기는 미국이 아무리 뭐 금리 올라가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국가별로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은 각각 다를 것이고 결론적으로 상반기만큼의 속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일단 위원님은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상반기에는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까 준비해 주신 차트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면서 들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띄워져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인데 이상한 경기 침체다. 이상한 경기 침체. 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잘 못 보던. 네,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면 네. 예전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해서 jobless recovery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이상한 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12번 정도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번 원인도 다르고 특징도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고용이 안 좋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도 침체 우려는 벌써부터 시작이 됐는데 고용 시장이 유례 없이 강하다는 거죠. 그 기준은 이제 실업수당의 청구 건수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지금 이 보고 계시는 거는 주간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업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가서 실업수당 신청하겠습니다. 서류를 낼 때 그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거를 집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지금 뭐 여기 이제 10만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20만 건 정도, 한 23만 건 정도. 근데 보시면은 과거에 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장 사실 적었던 게 한 30만 건 수준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23만 건이거든요. 이 정도로 떨어졌던 거는 사실은 한 70년대 초반인데 지금 여전히 역사적 최저 수준이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진짜 지금 침체로 가고 있다면 이게 세게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그 고용 지표, 요거 말고 이제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것도 예상을 재차 상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그 경기 침체 정의하는 미국의 기관이 NBER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8명의 커미티가 있는데 10년간 여기에 경기 침체 정의하는 멤버였었던 그레고리 맨큐. 아마 이 맨큐의 경제학을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이런 침체는 정말 내 생에 처음 봤다. 처음 본다. 네. 고용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정말 침체가 온다면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연준의 긴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긴축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안 왔을 침체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았을 경기인데 이거를 연준이 억지로 꽉 눌러놓은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아마도 지금 계속 누를 거고요. 지금 뭐 9월, 11월에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계속 눌러져 있겠죠. 근데 제가 요새 세미나를 가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3번 정도 받았어요. 9월 50이고 11월 25죠. 이거를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7월까지는 75bp를 간다. 근데 9월에는 75bp가 50bp가 되고 5월에는 50bp가 11월에는 25bp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긴축 강도가 약화되면서 모종의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이제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는 연준이 맘 놓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기는 한데요. 뭐 향후에 연준 긴축 압력이 만약에라도 완화가 된다면 생각보다는 시장이 빠른 복원력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빠른 복원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생각보다 얕은 침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이 지금 악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쨌거나 상반기와는 조금 다른 상황들이 좀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전망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7월에 위원님 쓰신 하반기 전망대를 보니까 제목이 되게 재밌던데 근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자리를 쓰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뭐 아까 설명 좀 주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균형점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새로운 균형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채권이 형님이라면 주식은 아우인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그렇죠. 일단은 채권 시장이 먼저 바닥을 쳐야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과 다른 위험 자산들이 바닥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채권 금리가 1%였을 때 시장의 균형이 굉장히 꽉 맞물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자산 간의 어떤 균형점들이 그 채권 금리 1%를 기준으로 얼기설기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었던 거죠. 근데 현재 채권 금리의 그 균형점이 2%, 3%, 4%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동안에 꽉 물려 있었던 이 관계 설정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상반기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연준이 새로운 균형점을 3%에서 둘지, 4%에서 둘지, 3.5일지 그거를 아직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균형점만 찾으면 일단은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네. 보는데 현재 이 균형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연말에 3.25까지 간다라는 게 컨센이긴 한데 사실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요 275 정도에서 그친다라는 게 통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얻어맞은 상황에서 그 균형점이 또 변할까봐 지금 섣불리 다가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물가가 잡히기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경기 침체나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우려로 인해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내지는 올라는 가더라도 슬로우해질 거다라는 전망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균형점을 찾게 되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시장 질서가 형성이 된다. 어떻게 보면 뭐 채권 금리 1%에서의 질서가 있을 수 있고요. 채권 금리 3%에서 질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3%에서의 질서는 뭐 상당히 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네. 들면 일단은 요새도 뭐 한전채 그리고 뭐 은행권, 신종 자본증권 이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고 몰리고 있다. 있죠.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결과적으로 이 금리 레벨이 달라지면서 머니무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네. 왼쪽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역 머니무브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현상들이 실제 고객 예탁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국내 기준이죠 지금. 네, 보시는 요거는 건? 이제 한국인데요. 지금 한국 고객 예탁금이 작년에 이제 IPO 많이 하고 그랬을 때 뭐 사실 70조를 훨씬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현재 한 54조 원 정도까지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 54조 원도 많이 감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한 28조, 9조 정도였기 때문에 현재 이 머니무브가 언제 마감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머니무브가 끝나야 일단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한국의 신용융자와 미국의 신용융자 차트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일단 오른쪽 아래에 한국의 신용융자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 초록색이고요. 거래소 신용융자 잔고가 까만색인데 두 개를 합치면 현재 한 17조 원 중반 정도가 네. 됩니다. 뭐 이것도 사실 많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두 개 합쳐서 한 10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용융자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쓴다, 한 90일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이자율이 한 7에서 9%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50bp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부 신용융자 이자율이 한 1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고 근데 지금 사실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장인데 네. 내가 90일에 한 10% 정도의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낼 만한 자신이 지금 개인들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용융자 청산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의 위쪽이 미국의 신용융자인데요. 네. 이제 제가 영어로 마진 대시라고 써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매일매일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요. 지금 6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고 지금 5월 말 기준으로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97년도부터 한번 그려보다 보니까 99년도 IT 버블 때는 고점 대비 43% 정도 감소하고 신용융자 바닥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미국 금융위기, 그때는 52%가 감소하고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당시 그때는 27% 정도 감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5월 말까지 한 2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말 정도에 6월 데이터가 나올 건데요. 더 줄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거 보게 되면 한 30에서 50% 정도 감소한 다음에 대충 바닥을 쳤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변동성 구간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거는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겁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어떤 자금의 이동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자금 이동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가계부채 문제 내지는 유럽 재정위기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원재재 가격이 이미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채권 금리의 상승이 멈추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채권이 형이고 제가 주식이 아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주식 시장이 후행해서 바닥을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첫 번째 균형점은 상반기에 우리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의 균형점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반기에 이게 좀 윤곽을 드러내면 이제 주식 시장도 좀 새로운 질서를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라고 하면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급한 하락은 좀 멈출 수 있다 이런 톤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면 좀- 네, 일단은 뭐 급한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아마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자료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투자가 왕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인플레 시대에는 투자가 왕이다. 네, 뭐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돈 가치가 네, 뭐 돈 가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사실 이제 70년대 생각하면 그때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오일머니 때문에 건설 중동 붐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70년대가 아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수혜를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인플레는 결국에는 물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나가더라도요. 물가가 빠졌어요. 연말에 이제 CPI가 4, 5%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제 해치웠네. 이제부터는 물가 안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거든요. 2008년도 리만 이후부터는 10년간은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 다시는 금융위기 만들면 안 돼. 금융위기라는 게 다시 찾아오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파월이 도와주고 버냉키가 도와주고 전체적으로 이 통화 정책을 강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부터의 10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의 10년은 인플레 잡아야 돼. 물가 잡아야 돼. 다시는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 경험하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은 모든 정책 당국자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10년일 것 같거든요. 앞에 10년은 소비 때문에 어지간하면 유동성을 좀 공급해줬는데 그렇죠. 뒤에 올 10년은 어지간하면 유동성을 안 주는 방향으로 그쵸. 갈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유동성은 공급은 안 하겠지만은 생산을 많이 해야 물자가 풍부해야 물가가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공급망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고요. 지금 보면 사실 유럽에서도 겨울 오기 전에 빨리 태양광 깔아라.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철로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U에서는 지금부터 짓는 신축 건물은 무조건 루프탑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을 설치해라.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을 빨리 해야 우리가 러시아 가스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태양광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까지는 파리 기후 협약 때문에 화석연료 투자 안 하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ESG 같은 경우도 저도 참 보고서 웃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ESG 중에서 E, 그러니까 environment가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환경 때문에 사실은 ESG 투자에서 화석연료 고려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방사는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류는 ESG 투자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거티브 스크리닝으로 지워버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기도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해. 그래서 이제 ESG 중에서 S, 소셜이라는 항목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최근에 범위를 확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러면은 이게 좋게 보면 확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입맛대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근데 그러면 ESG에 속하지 않는 게 뭔데라는 뭐 얘기도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담배랑 도박만 빠졌네요. 네, 그렇죠. 담배 도박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은 안보 관련된 투자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땅, 뭐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 공장이 위치한 곳에 우리가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방 관련된 투자가 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분위기고요. 지금 일본 선거도 끝났지만은 평화헌법 개정할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관련된 투자도 사실은 이러한 어떤 일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에너지 관련해서도 뭐 LNG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풍력에서부터 원자력까지 이런 에너지 자립을 위한 투자도 하나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낮추기 위한 투자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런 띠은 뭐 지금 한 6개월 정도 반짝했다가 최근 주가가 빠지면서 야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런 실망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네. 아주 장기적인 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술 관련된 투자도 사실상 저는 공급망 투자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장비 안 팔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EU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니까 폐 배터리 같은 것들 밖으로 반출하지 마라. 이게 이제 어느 업체가 수거하고 내지는 어느 회사가 수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 배터리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망간, 니켈 내지는 뭐 코발트 이런 것들 밖으로 나가면 우리 귀중한 자원이 반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영내에서 리사이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사이클 관련된 법안도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기술 관련된 공급망 투자, 뭐 이게 소재일 수도 있고 부품일 수도 있고 장비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을 잡기 위한 광범위한 투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주도주는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 결과적으로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투자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현재 물가가 오르고 내지는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대세 상승에 기여를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근데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범주에 있는 주식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소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좀 값싼 물건을 중국이나 이머징이 공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10에서 20년간 쭉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이제 나랑 좀 불편한 나라에서 싸게 물건을 갖고 오느니 좀 더 나의 어떤 민주주의나 뭐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공급망 쪽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마 캐펙스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뀐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어떤 그 국제적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 비슷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늘거나 좀 포지션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마 변화 과정에서 좀 고생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네.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실제 최근 이제 환율 많이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탄 그리고 이제 석유, 가스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량이 작년보다 한 8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에너지 원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게 이렇게 무역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빵빵하게 쿠션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대중무역 흑자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쿠션이 빵빵할 때는 어느 정도 견디는데 쿠션에서 바람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소규모의 충격도 이걸 받아내지 못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2014년에 이제 사드 문제 있었을 때가 거진 대중무역 흑자가 정점이었고요. 네. 그 이후부터 단계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대중무역 흑자가 크지 않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앞으로 중국 쪽에서 기대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환율의 레벨 자체도 뭐 예전 1,100원대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이제 대중 익스포저가 높았던 기업들은 좀 고생을 하는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마켓 쉐어가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부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주도주였던 업종이나 내지는 종목들을 보면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글로벌 1등하는 업종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반도체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2차 전지도 그랬고, 그랬고, 그리고 바이오도 그랬었고. 뭐 바이오도 그랬었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주가가 탄력이 없지만은 저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LNG 선박 우리나라가 1등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중국한테 따라잡힌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뭐 이제는 고부가 가치 선박 중국이 못 따라잡는다라는 것들이 거의 증명이 됐고 현재 사실 천연가스가 뭐 대세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난주에 EU 텍소노미가 개정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원자력이랑 천연가스가 들어간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가 향후에 에너지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관련된 공급망들 저는 구축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변동성 그리고 이제 물가 변동성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과감하게 베팅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채권 시장조차가 아직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와는 좀 달리 이러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단초가 보이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시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 아마 뭐 중간에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뭐 도식 같은 게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제 금리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금리가 상승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금리를 그렇게 막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금리 1% 2% 올렸다가는 그 가계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공급망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이런 움직임들이 아마도 그럼 공급망의 변화는 과거에 뭐 중국이 전 세계 여러 가지 소비재들을 막 생산하고 우리는 그 싼 것들을 막 사면서 저물가 시대를 한 10년 20년 즐겨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 권역별로 혹은 각 이념이 좀 맞는 나라들끼리 이렇게 좀 뭉쳐갖고 생산과 소비를 이렇게 같이 순환을 그 안에서 시키는 그런 움직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 중에 잘 핵심되는 게 뭐 화석연료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뭐 혹은 2차 전지 부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마 미래에 좀 더 큰 움직임이 있을 만한 그런 사업 분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 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뭐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느끼시겠지만은 공급발 인플레를 과연 금리로만 잡으려고 하는 게 맞는가? 네. 저는 그 얘기가 하반기에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두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어떤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의 화두는 물가 높은 거 다 알고요. 그것 때문에 긴축하는 것도 다 알고 그거로 인해서 침체 올 수 있다라는 것도 다 압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정말 괜찮아? 라는 게 지금 하반기의 질문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지금 미국은 얕은 침체지만 그래도 네. 침체가 온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은 가계부채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유럽은 재정 부채라는 뭐 부분을 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는 좀 다르게 생각할 시점들이 됐다. 라는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섹터로 보면은 이제 조선 섹터 있을 것 같고 아까 방산 섹터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섹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에너지 중에서는 원자력 그리고 뭐 태양광 이런 부분들도 광범위하게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고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에너지 쪽. 그렇죠. 섹터. 결국에는 에너지 믹스가 확장이 돼야
에너지 독립을 내지는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거죠. 뭐 한 가지에 의존했다가 그게 또 힘들어지면 다시 한번 물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의 어떤 다변화 이걸로 인한 어떤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거고요. 기술 자립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공급망 관련된 투자인데 반도체에 대한 뭐 또 장비, 소재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것들은 아까 이제 뭐 부품 소재 장비 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금 리사이클링 관련된 투자들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총칭해서 네. 저는 공급망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섹터들이 사실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면서 뭔가 좀 약간 휴전의 휴자만 나오거나 조금 완화된다는 느낌 나오면 또 이렇게 시세를 좀 최근에 많이 반납하고 있는 섹터들인데 어쨌든 위원님 뷰는 큰 그림에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럽의 에너지 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뭐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네. 휴전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푸틴을 믿을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한 번 나를 배신한 사람한테는 뭐 500원도 안 꿔주는 법인데 이게 사실 푸틴을 더 이상은 믿지 못하게 된 게 이번에 가장 큰 변화거든요. 에너지 의존도를 훨씬 낮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시간이 필요할 뿐 방향은 정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은 벌어야 되겠지만 다시는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체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보면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것도 미국은 꽤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가솔린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사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인데 그 가격은 지금 거의 떨어지질 않고 뭐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쪽은 결국 소비 침체가 좀 불가피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결국 금리를 2번, 3번, 뭐 4번까지 계속 올릴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사실 하반기에 어떤 반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좀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망 자료에 보니까 하반기에 두 가지 이제 큰 이슈로 한국의 IPO 시장이랑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좀 언급 주셨던데 이 두 부분은 어떤 포인트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네. 먼저 중간 선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2018년이 저는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처음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왔을 때 설마 하겠어? 설마 관세 때리겠어? 그렇죠. 했는데 설마 했는데 결국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을장이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구두 협박인 줄 알았다가 실제 때려버리니까 이제 놀랬죠 그때.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거 전략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게 11월 초에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11월 말에 시진핑을 브라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결국에는 약간의 화해를 하고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현재 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게 반드시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은행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네가 돈 풀어가지고 물가 올랐잖아. 책임지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11월 일단 중간 선거가 끝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압박감, 심리적인 압박감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원은 아마 공화당이 장악하는 게 거의 100% 확실하다 이런 외신들이 있고 상원도 잘하면 공화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뭐 행정부는 민주당이라도 의회를 공화당이 가지고 있으면 관련된 기후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그래- 좀 어려워질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선거가 끝나면서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거는 좀 확실하다라는 부분들. 네. 그래서 중간 선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IPO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제 IPO 못한 종목들이 꽤나 많았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대기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IPO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못했던 거 상장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 저는 기회 요인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상장이 되면 그 상장된 종목들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 고객 예탁금도 돌아오고 매매도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시장 심리가 정말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게 세미나를 가게 되면 아이고 이렇게 수급이 안 좋은데 또 IPO가 IPO 가 또 많이 올라온다. 들어오면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심리가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엔솔 상장 이후에 좀 IPO 시장 자체도 좀 많이 분위기가. 죽어 있고.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6월달 IPO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벤트로 봤었는데 네. 연초 이후에는 이제 악재. 공급도 늘어나고 네. 뭔가 네. 이제 기업도 단기 피크 시점에 상장하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IPO라는 것들을 뭐 좋은 이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재밌는 거는 최근 보니까 이제 IPO가 약간 막힌 분위기다 보니까 스펙이나 이런 것들 상장으로 돌리는 기업들이 꽤 좀 많아지는 직상장 분위기더라고요. 말고 이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수요 예측이나 이런 절차가 없이 일단은 비교적 간편하게 상장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스펙은 아시겠지만은 하방이 막혀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펙이 하나의 어떤 좀 대안으로 제시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이런 어떤 스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IPO 재개되는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상반기에는 아예 못하는 분위기였다가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 회사는 투자할 만해라는 것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스펙이라는 게 이제 그 공모가 수준에서 있다가 M&A가 안 되면은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원금을 돌려주고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적지만 이자도 조금은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 투자에 대해서 이제 하방이 막혀 있는 투자라고 보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제 공모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펙이 뭐 5,000원에 공모해서 현재 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그걸 들고 있으면 나중에 돌려주는데 5,000원에 공모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대감이든 7, 8,000원 가 있다.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네. 5,000원만 보장해 주는 거니까 네. 그거는 꼭 현재가 기준이 아니라 공모가 기준이라는 거 조금 체크하시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우리 박소연 부장님과 함께 하반기 어떤 쪽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어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거 좀 여쭤봤는데 아마 오늘 방송 정도면 충분히 정리들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신영증권 박소연 투자 전략부장님 오늘도 역시 깊이 있는 말씀 친절한 설명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star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star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